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이야기 준영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예,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아빠들의 이야기 건우 아빠입니다. 연구원님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습과 인양 당시의 해수부의 삽질과 거짓말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고 드린 대로 인양에 대한 인양에 얽힌 거짓말과 해수부의 삽질 그리고 재난 비즈니스 업자에 대한 이야기는 인양편에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습 당시의 해수부의 삽질과 그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이 4편을 하면서 아까 3편 할 때 그 염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네네, 그럴 줄 알았어요. 가슴이 울컥도 했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3편에서 착한 거짓말 했잖아요. 저도 착한 거짓말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 인양편을 얼마나 많이 만들려고 도대체 그러시는지 좀 짐작이 안 되는데, 그리고 자꾸 내가 해야 될 그 스타트하는 그 멘트를 자꾸 소장님이 하시는데, 네, 요거까지만 제가 봐드리고 다음번에 또 그러면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자, 이번 거짓말에도 그 예고하셨듯이 재난 비즈니스 업자 이들의 그 만행과 그다음에 해수부 이 해수부의 삽질 진짜 같지 않은 삽질 이런 내용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실 테고, 또 이제 우리 연구원님들도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그 기대치가 그러겠죠. 많이 올라가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박근혜 정부 때 수습 과정은 해수부의 삽질로부터 시작을 해서 해수부의 삽질로 끝납니다. 이 주제는 재난 비즈니스 업자의 거짓말에 정신없이 휘둘리던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결정장애, 그리고 지지부진한 수색과 인양에 대한 책임을 희생자 가족한테 떠넘기고 그 당시 했던 박근혜 정부의 그 모습들이 잘 버무려진 모둠찌개, 비빔밥 이런 모습의 주제예요, 이게. 이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때 해수부나 해경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때 했던 얘기가 아주 입에 아주 그냥 달고 다녔던 말이, 이런 큰 재난은 처음이라. 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변명들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곳에 해수부의 못된 짓인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런 얘기죠. 예시가 너무 많아서 여기 소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선은 소개드렸던 다이빙벨 논란입니다. 사고에 서 다이빙벨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발표하지 못하죠.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화 잠수에 활용하기 위한 장비라서 사고 지점에서 활용을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에 정부는, 특히 해수부와 해경은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당시 초반에 투입됐던 잠수 전문가들이 여러 잠수 방식들을 제안할 때 포화 잠수 방식은 위험성과 잠수 환경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배제된 방식이란 것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다이빙 논란이 불거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포화 잠수는 뒤쪽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자세하게는 위키백과 이게 찾아보시면 이게 참고가 잘 되실 거예요. 설명 잘 해놨어요. 근데 다만 이게 수심이 아주 깊은 곳에서 사용하는 잠수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많은 함께 해주셨던 그 시민분들, 국민분들께서 이 다이빙벨이 투입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과 또 그 참사의 희생자들 다 살아서 돌아오고, 인양도 바로 이렇게 되고 이랬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건 저도 들었고, 사실 우리 가족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 며칠이 지나도록 아이들 살아있을 거라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 살아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다이빙벨이 그 소장님 말씀처럼 진짜 되도 않는 거짓말이었다면 아니 그럼 정부는 왜 적극적으로 막지를 않았죠? 뭐 이 다이빙벨 이 수색에 투입도 됐었던 걸로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게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의 농간에 넘어간 어찌 보면 이게 약간 포퓰리즘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죠. 그리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정확하고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는 아니죠. 희생자 가족들이 원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원한다. 뭐 작지만 아주 작지만 성공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주영 장관이 승낙했다.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죠. 해수부 장관이. 근데 이게 실상은 달랐죠. 정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필요한 장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투입한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한테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속은 거죠, 이게. 깡통 공무원들 진짜 벌써부터 막 감정이 확 올라오고 막 욕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해수부나 해경 그 얘네들도 진짜 이 새끼들도 문제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나 참 이 금전적인 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 진짜 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개새끼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이 당시의 정부만 사실 욕하기도 뭐해요. 아니 당연히 욕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한 그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 뭐 개인이든 업체든 이런 새끼들이 진짜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뭐 누가 더 문제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부 나쁜 놈들이다. 다 나쁜 놈들이다. 다 나쁜 놈들이다. 맞아. 이게 양비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이 상황에서는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능한 정부나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나쁜 놈들이나 업자들이나 뭐다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그걸 용인했던 자칫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게 용인했던 해양 전문가들, 뭐 조선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잠수 전문가들 이놈들도 나쁜 놈들이고요. 인양은 더욱 업자들이 판치는 이 주제로 변질됩니다. 이게 그건 인양편에서 다시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드라이빙벨에 대한 이야기는 앞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ROV입니다. ROV. 일종의 수중 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다만 리드선이 있고 동력선이 있어서 이렇게 행동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자유롭지 못하는데 요즘 나오는 드론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즘 얘기하는 드론과는. 근데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 선전하고 난리가 났었죠. 두 가지의 수중 ROV가 있었는데 하나는 일종의 잠수정 모양의 그 네. ROV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 이거 일매도 나오고 그랬죠. 네. 로봇개 형상의 ROV입니다. 멍멍개가 아니고 로봇, 옆으로 예, 가는 개. 개. 예, 둘 다 이게 참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는 알지만 모른다고 해야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잠수정 모양의 수중 ROV는 물에 놓고 1시간도 못 돼가지고 조류에 줄이 끊어져가지고요 잃어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중앙 119의 수중 ROV예요. 그리고 뭐 이걸 언제 찾냐면 나중에 이제 88 수중에 작업할 때 수중 폭발로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선체 어디에 박혀 있다가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중 ROV는 이제 로봇개, 이게 개딱지 할 때 그 개, 수중 물에 넣지도 못했어요. 뭐 두 가지 다 조류를 건드리질 못하니까 수구원이 뒤로 감추고요. 언론에서 쓱 사라져버려요. 말로는 그냥 뭐. 맞아요. 다 기억이 나고 이 로봇개를 투입하게 되면은 금방이라도 우리 아이들 찾을 것 같이 그렇게 엄프를 하고
근데 뭐 언제부터인지 나오질 않더라고요. 또 그런 또 방송이 언론 방송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런 사정들이 있었네요. 아무튼 이 조류 그 맹골 수도의 그 조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무리하게 그런 어떤 장비를 투입하고 뭐 이런 것도 저는 이거 무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밀히 따지면 무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조사해 봐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게 보면 당시에 다급한 유가족들, 우리 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쁘게 보면 그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뭐 중앙219 그러니까 그 수중 ROV 첫 번째 투입했던 ROV는 뭐 중앙에서 먼저 보여주고 정부 걸 먼저 보여주고 괴로워 쓰려고 했다는 거는 정부 걸 먼저 보여주고 민간 걸 보여준다. 뭐 ROV 선전해주고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선전 효과는 엄청났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하나로 성공했으면. 근데 뭐 정부에서 부인하겠죠. 그런 거 아니다. 부인하겠는데 이거 조사해봐야 돼. 이거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 구석구석에 다 껴있어요.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 데가. 지금도 활약하고 있어요. 화려해요, 이 사람들. 그랬겠죠. 당시 이 팽목항에서 그 가족을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던 우리 그 부모님들 또 가족들 이 속 뒤집어지고 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거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아주 그냥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는 삽질이 뭐 끝나질 않아요. 이거 삽질. 아주 삽질을 화려하고 현란하게 해요. 리브리더라고 아세요? 리브리더. 혹시 그거 아닌가요? 제호흡기. 제호흡기. 제호흡기라고 하시면 아실 거고. 잠수사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내 숨 쉰 공기를 여과시켜서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잠수할 수 있을 거라는 당시 우리나라에도 리브리더가 있었어요. 해경도 있었고 해군도 있었고요. 근데 왜 안 썼지? 훈련을 안 해봤어. 기기만 갖다 놓고 훈련을 안 해봤어. 아이고 뒷목이야. 나 미쳐버린다니까. 그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대. 사용을 안 해봤대. 훈련을 안 해봤대. 그게 또 사용 방식이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수색할 때는 그 쓴 방식이 뭐냐면 이게 표면 공급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공기를 그냥 공급해 주는 거 잠수 방식이었는데 한 번 잠수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들어가는데 한 5분, 올라오는데 5분 빼면 한 10분 정도 이제 수색 작업을 하던 때니까. 근데 이때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이 이제 가족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한국 잠수사들이 무능하니까 선진국인 미국의 잠수사들을 리브리더라는 기기가 있다. 잠수를 시키자. 이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게 또 그럴듯해요. 리브리더 잠수는 최대 잠수 시간이 한 2시간 된다. 이거 미국은 선진국이고 잠수 기술도 선진국이니까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럼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가족들이 해수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에 혹하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들한테 해수부한테 얘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해수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리브리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좀 하자. 그러면 이게 이용당한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그러면 해수부한테 요청을 하면 해수부에서 또 승인을 내줘요. 이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리브리더를 이야기하는 업자가 정부에서 이 당시에 이제 잠수기술 TF라는 TF 팀을 만듭니다. 거기에 팀장급인 잠수명장입니다. 잠수명장. 이 사람이 우리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해수부가 인정한 잠수명장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우리야 뭐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안 믿어? 잠수명장이라면 더 믿지. 그리고 허락하고 한 보름 후에 미국 잠수팀이 한국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정말 코미디의 하이라이트.
미국은 1로트 이상 되면 잠수하지 못한대요. 법상. 그래서 자기들은 못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이 발가락도 안 담그고 그냥 갔어요. 리브리더 갖고 왔다가 우리가 야야야 왜 가? 그랬더니 우리는 1로트 이상 이게 그리고 이게 수질도 안 좋잖아요. 안 보이잖아. 자,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소한 것 하나 확인하지 않고 미국 잠수성을 불러들인 거예요. 해수부에서. 아, 정말 그 당시에 가족들한테 정말 비웃음의 대상이었죠. 이거 발가락도 안 담그고 있잖아요. 얘네들 몇 천만 원 받아갔어. 이거 돈 받아간 미국 놈들을 욕해야 되는 건지, 그놈들을 부른 해수부를 욕해야 되는 건지, 부탁하는 우리 가족이 욕먹어야 되는 건지. 다 욕해야죠. 아, 다 욕먹을 놈들이네. 우리 소장님께서 이 잠수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기존의 잠수 기법이 뭐 잘못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왜 그 표면 공급식 잠수 예. 기법, 이게 그리고 뭐 다른 잠수 기법들 뭐 방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작업 시간을, 그러니까 잠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맞는 듯 싶은데. 그러니까 작업하는 곳의 이제 환경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어떤 잠수 방식이 좋다 이럴 수는 없지만 거기는 탱크 다이버가 탱크를 메고 들어갈 수 없는 수심이에요. 그거는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그 잠수 방식을 찾고 그 방식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표면 공급식 잠수 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자세는 안 좋은 자세죠. 예, 그러니까 정부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표면 공급식 잠수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을 시킬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잠수사들이 이제 몸에 부담을 덜 가지고 잠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될 것이냐, 또 우리 아이를 빨리 찾을 것이냐 이런 걸 논해야 되지 이게 잠수 방식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현장은 제가 단언하건대 표면 공급식 잠수 방식, 그러니까 훅가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최적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에 따른 또 삽질이 또 있어요. 뭐냐면 언딘 바지에서 잠수하는 민간 잠수사들이 하는 방식이 훅가식이라는 표면 공급식이었거든요. 이때 딴 업체가 또 하나 툭 치고 들어와요. 다른 잠수 방식으로 더 오래 잠수하고 지지부진하던 수색 작업을 보름 안에 끝내겠다. 후원장담하고 들어옵니다. 어딘지 알겠어. 그 88 수중,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인간들 그 수중 절단에서 더 빨리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업체인데, 뭐, 유명했는데, 당시에는 그 유명했잖아요. 그쵸. 절단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도 그 88 수중 걔네들도 그 3달 이상 작업을 했죠. 그렇죠. 뭐 이 업체도 뭐 전환 비즈니스 업체 소개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잠수 명장이라는 분이 또 관여를 합니다. 누구예요, 도대체 잠수 명장? 2명이에요. 2명인데 이제 한 분은 그거고 한 분은 또 이거고. 근데 사장님 말씀대로 88 수중이라는 업체 이거 맞고요. 업체 들어올 때 잠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이 업체가 치고 들어온 잠수 방식에 대해서는 뭐 아마 국민 대부분이 이런 일이 있었나 하실 내용인데 88 수중은 그러니까 산소포화 잠수 기법을 들고 들어왔어요. 일명 나이트로 방식이라고 해요. 나이트로 방식이라고 해서 표면 공급식 잠수 기법하고 거의 같지만 산소를 더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몸속 안에 있는 질소의 팽창을 막겠다. 산소를 더 많이 투입하겠다. 이런 방식이죠. 이게 그 잠수병하고 관련된 그렇죠.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소장님 좀 머리가 또 어질어질하죠 또. 네, 어질어질해지고. 근데 진짜 잠수 기법에 대해서 참 열심히 공부하셨네. 이 질소의 팽창.
이게 좀, 내용이, 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처장님 머리 안 아프게 음.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잠수사들이 잠수할 때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면 수압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지는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평지는 보통 일기압이고, 근데 수중 한 40m, 50m를 들어가면 잠수하면 잠수사 몸은 4기압이나 5기압 정도의 그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10m 일기압씩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산소나 질소, 헬륨 같은 기체가 피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압력을 높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기체가 몸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피 속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그러다 이제 이게 기압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받는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가 다시 피 속에서 기체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잠수하고 수면으로 그냥 곧장 올라오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압이라는 절차를 꼭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피 속에서 혈관 안에서 기체가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몸 속에서 피가 부글부글 끓는다는 표현을 해요. 그분들은. 잠수사분들. 그렇죠. 이 심각한, 이 죽음으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뇌혈관이나 이런 데가 다 막혀버리니까요. 이 심각한 잠수병을 초래하는 건데, 위험을 초래하는 건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녹아있던 기체가 부글부글 끓면서 관절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관절이 잘 붙는데요. 관절이 잘 붙어가지고, 거기서 기체로 환원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절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석화된다고 그러죠, 그냥. 그리고 굳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병들 대부분이 이제 석화가 있어요. 관절에 석화가. 그래서 심각하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잠수병인데요. 이걸 고치려면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그 뭐죠, 연탄가스 그 가스 중독하면 챔버라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 압력을 높여 가지고 산소를 많이 넣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 치료를 해야 돼요. 인간이 1기압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4기압, 5기압으로 작업하려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팜수 중에 잠수 기법은 이 포화 잠수 기법 중 하나를 나이트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응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들의 방식은 감압 시간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감압이 필요 없다? 그들의 방식을 설명하자면 산소를 더 많이 이렇게 호흡하게 해서 질소나 헬륨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산소가 조금 더 이게 피 속에서 빨리 녹고 빨리 이렇게 분해되니까. 그래서 다른 포화 잠수 방식으로는 이제 헬륨을 마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호흡하게 하는 헬리우스 방식이 있고요. 이쪽 그러니까 다이빙벨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포화 잠수는 그러니까 지금 88 수중이라든지 그러니까 헬리우스 방식이라든지 나이트로 방식은 포화 잠수에 쓸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이 포화 잠수는 한 번 잠수하면 아주 깊은 바다 심해에서 약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깊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송유관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약간 변형해서 산소를 표면에서 더 많이 넣으면 1시간 이상 잠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시간 이상? 이게 나이트로 방식이에요. 88수 중에 방식이죠.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이걸 다 공부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있어요.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나이트로 방식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잘못된 그런 방식인지, 왜 88 수중은 이런 잠수 방식을 선택했는지, 어떤 문제인 건지. 이게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잠수한다면 88 수중에 하는 얘기대로 산소를 더 많이 해서 나이트로 방식으로 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작업해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은 안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곳은 한 잠수사가 하루에 그렇죠. 2번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4번밖에 못 들어가니까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잠수사의 작업 시간, 그러니까 그 잠수하는 시간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러면 이 잠수사한테 몸에 무리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왜 그래서 우리가 88 수중을 부르되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잠수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때 그 당시에 되게 언딘 바지에 있던 잠수사들도 되게 지쳐갔었거든요. 그래서 잠수사를 더 충원해 달라 요청까지 해가지고 88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88에 잠수가 3명이더라고요. 이거 안전에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몸속에 있는 기체가 다 빠져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잠수병을 유발하는 거죠. 이거 우리 가족들은 정말 이거 걱정 많이 됐어요. 이거. 88 수중 투입하자라고 요청하면서도 기대 반 걱정 반. 수색 초기, 그러니까 4월 24일 25일 이때에도 우리가 요청한 게 뭐냐면 잠수사를 좀 더 확충해달라 이거였거든요.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근데 해경은 당시에도 그 후에도 잠수사 확충 필요 없다, 지금 이런 거 갖고 충분하다 그러면 이게 또 솔직히 잠수사도 별로 없었어요. 심해를 들어가니까 40m 50m에 들어가서 작업할 잠수사도 별로 없었어요. 뭐냐면 심해 잠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30m만 넘으면 그때부터는 탱크를 메고 들어가서 탱크 다이버가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물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 가서 계속 작업할 수 없거든요. 오늘 전문적인 심해 잠수 능력이 있는 잠수사들을 구한 건데 이런 잠수사도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수색하면서 그러니까 사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시체, 이런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수습해오는 이런 경험이 있는 잠수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해봤겠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직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품에 안고 돌아와준 우리 민간 잠수사분들한테 아직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거고 고맙다고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저 친하게 지내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다시 한번 고맙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실 우리가 가족들이 그 해경에 그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게 이 잠수사분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뭘 하든지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은 그거는 수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 그건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아무런 뭐 대책이라든가 또 그만큼의 어떤 그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잠수 그 인원 이런 3명을 갖고 참. 소장님, 이 나이트로 방식 좀 이름은 좀 거창하죠. 거창하게 들리는데 제 느낌인가? 근데 이 나이트로 방식이라는 이 잠수 방식이 이 다른 문제는 없는 그런 잠수 방식인가요? 88 수중이 당시에도 좀 약간 관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산소 중독이에요. 이것도 잠수사들의 안전을 전혀 그 생각도 안 한 그런. 이게 잠수병들이 여러 유형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겠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한 그러니까 그 공기를 마시면 일정한 기체를 마시면 중독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 이산화탄소 중독 다 그러잖아요. 산소도 너무 많이 마시면 피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중독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그러니까 뭐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고요.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거를 간과한 거죠. 이건 뭐 산소 중독 이거 심각했어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잘 몰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용인한 건지 자기들 기술이 좋다고. 그러니까 실제 작업을 현장에 들어가서 그 40m, 50m 들어가서 작업을 할 잠수사들의 그런 안전은 생각도 안 하고 자신 있다고 했었거든요, 자기들이. 도대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장님, 그 88 수중
이 수중 절단 쪽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잠수사 한 분이 이 절단 중에 네. 진짜 유명을 달리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사실 그 관홍이, 네. 김관홍 잠수사 그 기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기일이 닥칠 텐데, 올 텐데, 그 기일쯤 해가지고 뭐 당시에 그 진짜 많은 고생을 하셨던 그 민간 잠수사님들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게스트로 초청을 해서 좀 그 어떤 그 당시에 그 현장 얘기 좀 듣고, 또 어려웠던 점, 또 뭐 그런 영상을 좀 이렇게 좀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쩐 일로 처장님께서 제 일을 다 줄여주시고. 뭐 줄여줄 생각은 없고요. 그 대본 써야 되잖아. 오늘 이야기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뭐 솔직히 저도 좀 고민이 있는데, 민간 잠수사님 특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관홍이도 생각나고 해서, 또, 유명한 달리하신 우리 민간 잠수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 구하려고 해서, 좀 씁쓸하네요. 마지막으로, 해수부의 삽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네. 전자코 아세요? 전자코. 뭐 이게 냄새 맡는 뭐 그런 기계인가요? 이것도 일종의 재난 비즈니스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해수부의 삽질이죠. 원리는 이래요. 깨끗한 바닷물의 성분과,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실종자가 있는 곳에 바닷물 성분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착안한 작업이에요. 유기물이 또는 이제 물체가 썩으면 냄새가 난다. 이게 바닷속 버전이죠. 썩은 내가 난다, 날 것이다. 실종자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물의 성분이 다를 것이다. 뭐 아주 탁상공론의 이제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이름은 그래서 욕 나오네. 뭐 자세히 설명하기엔 내용이 좀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잠수사들 원성 대단했어요. 뭐냐면 자신의 잠수하는 곳에 그 물을 떠와야 됐거든. 네. 자신이 수색하는 곳에 물을 떠와야 됐는데, 이거 깨끗한 병 따로 가지고 가서, 이거 밀봉한 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열어가지고, 아니 아이들 수색하기도 바쁜데 나오기 전에 이걸 또 물 받아와야 돼. 이거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이게 잠수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닷속 세월호가 솔직히 말하면 유기물 덩어리거든요. 그 안에 플라스틱하고 쇠백으로는 전부 다 썩는 거잖아. 이거 해수부가 몰랐죠, 이거. 그래서 이거 한다고, 말도 마세요. 이거 떠오는 물마다 다 성분이 똑같은 거야. 아니, 달라야 하잖아. 좀 깨끗한 데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깨끗한 거 떠왔다고, 저 지저분한 데 떠왔다고. 성분이 다 똑같아. 이거 내가 다 봤거든요. 다 똑같아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수습한 아이 중에 한 명, 부모님이 아이 입고 있던 옷, 여기에 써달라고, 이게 나머지 아이들 찾는데 써달라고, 옷까지 찾아서 주고, 정말 울면서 부탁하고,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게, 참. 뭐 진짜 지금, 뭐 소장님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이런 것들 좀 우회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재난 비즈니스 업자, 또 해수부의 삽질, 이 연관관계가 이게 없을 수가 없네요, 정말. 이게 진짜 해피아들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아이디어나 행동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하지만 개뿔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끝은 전부 해피하러 가. 그렇죠. 해피하러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어떤 재난이나 참사가 있으면 여기에 꼭 끼어드는 비즈니스 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한탕 해보겠다. 여기에 발 한번 담그면 돈 나온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정말 그렇다고 치고 들어오거든.
안 그러겠어요? 들어가서 아니 10분도 잠수를 제대로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가서 1시간 한다고 그러면 아니 1시간 해요 그러면 홀딱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이나 음, 가만인설 이게 잘하는 사람들 사기꾼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기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사기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너무 절박하고 다급하니까.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옳은 정책이나 방식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이 감언인선을 하던 그 정말 얇디 얇은 귀를 가지고 당시 대응했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공복들이 일하는 정부가 아니고요. 국민의 고열을 빠는 정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디 재난이라든지 참사가 있었든지 그곳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들이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전문가가 안 된다면 전문가를 불러와서라도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전문성이 없는 인간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거는 뒤엉키고 흐트러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전문성도 없는 인간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추진력도 없고 대화도 안 됐고 책임과 그리고 의제의 문제죠. 설령 이럴 수가 있어요. 설령 우리가 피해자였잖아요. 피해 당사자였잖아요. 피해자들이 잘못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잘 설득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지. 이것도 끌려다닌다? 그래놓고 피해자들이 원해서 그랬어요. 이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무책임의 극치인 거예요, 이거는. 책임감의 문제예요. 그 외에 실패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피해자의 요구 때문이야. 가족들이 원했다. 이걸로 둔갑시켜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해수부의 입장이었고 범대본의 입장이었어요. 물론 우리 정부 이거 우리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정부 정치고 또 바뀌는 정부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국민을 설득시키고 정책을 이끌려면 전문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추진력과 화합하는 마음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 설득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할 말을 하고 가죠.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이 현재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참에는 없을까요? 업자라고 지금 제가 통칭해서 회사 규모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도 제가 말씀드린 재난 비즈니스 업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주제 자체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재난 비즈니스 업자라고 제가 지금 통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지금 형식으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찬찬히 우리 연구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재난 비즈니스 업자들, 그런 재난 사고나 아니면 그 참사의 그런 현장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 특히 그 이후에도 사실 뭐 선체조사위원회 때도 그랬고 지금 사참위 때도 그렇고 우리 봤잖아요. 몇 번. 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공무원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은 계속 기생을 할 테고요. 그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뭐 안 들어주시면 저 그만둡니다.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라고도 또 못해. 그러면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그만두라는 얘기를 못하죠. 왜냐면 뭐 전문가라고 못하죠. 생각하니까. 근데 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고 싶어도 우리는 그만둘 수가 없거든. 전문가? 네, 전문가. 네. 왜냐면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자체를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정리했으면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도 이렇게 긴 내용을 또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얘기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뭐 앞으로야 뭐. 자,
요번 그 4편, 음. 4편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꼭 좀 특별한 말씀을 좀 음.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편 그 다이빙벨, 다이빙벨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음. 지금 11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조회 또 그 영상을 봐주셨고 그 내용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셨고 좀 더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독 좋아요 해야죠. 자, 준비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연구원님들의 사랑입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오늘 두 가지 특집 3편과 4편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